정기검진 초음파에서 자궁경부 길이를 잴 때 말이에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유독 그 2.5cm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어떨 땐 좀 긴장하시는 걸까요? 평균 길이가 한 3에서 4cm 정도라고 들었는데 고작 1cm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건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료실에서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1cm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요? 네, 2.5cm는 단순히 좀 짧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주산 위험도를 예측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개입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임상적인 기준점,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경계선? 네,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자궁경부 길이가 임신 기간 내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아, 변하는 거군요. 네, 주수가 늘면서 아기가 커지고 또 자궁 내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짧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 보통 연구 데이터들을 보면 임신 22주 이전, 그러니까 임신 중기 초반에는 평균 길이가 한 40mm, 즉 4cm 정도 돼요. 4cm요? 그러다가 22주에서 32주 사이에는 한 35mm, 그리고 32주가 넘어가면 30mm 정도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죠. 아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짧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변화의 속도랑 정도예요. 임신 24주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아기가 세상에 나올 준비가 한참 안 된 시점에 자궁경부 길이가 2.5cm, 즉 25mm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 네. 이게 통계적으로 전체 임산부 중에서 하위 2에서 3%에 해당하는 아주 소수거든요. 2, 3%면 정말 드문 경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값을 기준으로 짧은 자궁경부라고 진단하고, 이때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하면서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에서 벗어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이기 때문에 주목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2.5cm라는 경계선이 조산 위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데이터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인데요. 수많은 연구들이 자궁경부 길이가 2.5cm 아래로 짧아질수록 조산의 위험이 그냥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 길이가 25mm 이하로 짧아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요? 그건 이제 이 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한데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의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신뢰도 높은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아, 여러 연구 결과를 교차 검증해서 가장 확실한 결론을 내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메타 분석에서 경부 길이가 짧아진 산모들에게 질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제를 투여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조산율이 무려 30에서 40%나 감소했어요. 잠시만요. 30에서 40% 감소라니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2.5cm라는 기준 하나를 발견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치료법을 적용한 것만으로 수많은 아기들이 조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건 거의 의학계의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2.5cm가 중요한 골든타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조산 경험이 없는 산모들만 따로 모아서 분석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네.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질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3주 미만 조산율이 17%에서 12%로 줄었습니다. 17%에서 12%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의 산모 100명이 있다면 치료를 안 받으면 17명의 조산할 것을 치료를 받으면 12명만 조산하게 된다. 5명의 아기를 구해내는 효과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연구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발생률은 10%에서 4%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고요. 와, 1,500g 미만의 저체중아로 태어날 확률 역시 16%에서 10%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2.5cm라는 선이 무너지면 단순히 아기가 조금 일찍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호흡기 문제나 저체중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크게 높아지는 거군요.
그래서 의료진이 그토록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거고요. 이제야 그 숫자의 무게가 확실히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산모와 아기, 두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수치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2.5cm가 아기 건강과 직결된다는 게 이제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수치라면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정밀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정기검진 때 배에 젤 바르고 하는 복부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측정 방법이 진단의 정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면 자궁경부 길이를 가장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측정하는 표준 방법은 질식 초음파예요. 아, 질식 초음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복부 초음파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광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자궁경부가 이렇게 눌려서 실제보다 길게 측정될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태아 머리가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서 경부 전체를 선명하게 보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변수가 많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2.5cm라는 기준을 만들고 프로게스테론의 효과를 입증한 모든 핵심적인 임상 연구들은 전부 이 질식 초음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어요. 아하. 그래서 복부 초음파에서 좀 짧아 보이는 것 같으면 반드시 질식 초음파로 다시 측정해서 정확한 길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배로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질식 초음파로 꼭 다시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질식 초음파로 2.5cm보다 짧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진단은 단순히 길이 하나만으로 땅땅땅 하고 내리지는 않고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진단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세 가지 경로요? 네. 첫 번째는 과거력 기반 진단이에요. 이전 임신에서 뚜렷한 진통이나 출혈 없이 자궁문이 스르르 열려서 28주 미만에 2번 이상 연속적으로 유산이나 조산을 경험한 명확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죠. 아하. 과거력이 중요하군요. 네, 이런 분들은 이번 임신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초음파 기반 진단입니다. 조산 과거력이 있는 산모가 현재 임신 24주 이전에 질식 초음파로 쟀을 때 경부 길이가 25mm 이하로 측정된 경우. 마지막으로는 신체 검진 기반 진단이 있어요. 신체 검진이요? 이건 정기검진 때 내진을 했는데 별다른 진통이 없는데도 자궁문이 이미 1cm 이상 열려 있는 게 확인되는 경우예요. 이처럼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진단 기준이 생각보다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자궁경부 길이가 짧다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듣고 보니 치료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르몬 약물, 다른 하나는 봉축술이라는 물리적인 수술. 어떤 상황에서 약을 쓰고 또 어떤 상황에서 수술이라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주요 치료법은 질프로게스테론 보충요법과 자궁경부 봉축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산모의 과거력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질프로게스테론은 주로 이전에 조산한 경험이 없는 산모가 이번 임신에서 처음으로 경부 길이가 짧아졌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아, 첫 임신이거나 조산 경험이 없는 경우예요. 네, 보통 매일 저녁 200mg 용량의 프로게스테론 질정을 임신 36주까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프로게스테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궁경부를 와인병의 코르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와인병 코르크요? 재밌네요. 네, 자궁경부 무력증은 이 코르크가 자궁 내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빠져나오려는 상태와 비슷하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 코르크 막의 자체를 좀 더 쫀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코르크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럼 자궁경부 봉축술은 뭔가요? 이건 코르크에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봉축술은 수술인데요. 이건 아예 철사로 코르크를 층층 감아서 절대 빠지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것과 같아요. 아, 묶어버리는 거군요. 네, 약해진 자궁경부를 특수한 실이나 테이프로 묶어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거죠. 이 수술은 시행하는 시점에 따라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점에 따라서요? 네, 첫째는 과거력 기반 봉축술.
아까 말씀드린 명확한 자궁경부 무력증 과거력이 있는 분들께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임신 12주에서 14주 사이에 수술을 하는 거죠. 아예 미리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초음파 기반 봉축술. 조산 과거력이 있는 산모를 매주 질식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다가 경부 길이가 2.5cm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인되면 그때 시행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 응급 봉축술인데 이건 진통도 없는데 내진을 해보니 자궁문이 이미 열려버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예방, 경과 관찰 후, 그리고 응급. 이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도 있나요? 네, 물론이죠.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산 고위험군 산모들에게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행했을 때 34주 미만 조산율이 24%에서 18%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 이것도 확실한 효과가 있군요. 네, 물리적으로 묶어주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부 길이가 짧다고 하면 주변에서 무조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 바로 그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지점이에요. 그런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침상 안정, 즉 누워만 있는 것은 조산을 예방하고 임신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혀 없다고요? 네, 과거에는 자궁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여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권고됐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침상 안정이 조산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기간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돼서 혈전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 해로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의료 현장의 관행이 최신 연구 결과를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하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펫서리라는 게 있어요. 펫설이요? 질 안에 도넛 모양의 실리콘 기구를 넣어서 경부를 받쳐주는 방법인데요. 한때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 조산 예방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걸로 밝혀졌군요. 네, 그래서 현재 과학적으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표준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게스테론 요법과 자궁경부 봉축술 이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2.5cm라는 숫자가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조산 위험도를 판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상 안정처럼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바로잡을 수 있었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만약 초음파상 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자궁경부 봉축술을 받고 성공적으로 만삭에 출산했다면 이분은 다음 임신에서도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번에 수술 덕분에 만사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그 성공적인 출산이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진단을 100% 확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어쩌면 그분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원래 만사까지 임신을 잘 유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술의 효과였는지 아니면 그냥 괜찮았던 건지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네요. 성공의 원인이 수술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다음 임신에서는 예방적 수술을 무조건 시행하기보다는 다시 질식 초음파로 14주경부터 경부 길이를 아주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정말로 다시 짧아지는 변화가 보일 때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법을 택하기도 해요.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군요. 네. 이처럼 성공적인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남게 되는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현대산과학이 마주한 또 다른 중요한 고민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